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13번째 시간 수면 각성 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수면 각성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수면 각성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면 각성 장애는 10개의 장애 또는 장애군을 포함합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수면의 질과 시간대와 양에 대한 불만족감을 호소합니다. 그로 인한 낮 시간의 고통과 손상의 발생이 모든 수면 각성 장애의 핵심 양상입니다. 수면 각성 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 불면장애, 과다수면장애, 기면증이 있습니다. 호흡 관련 수면장애 중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 관련 환기 저하,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가 있습니다. 사건 수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많은 종류의 수면 장애들이 있습니다. 1. 불면 장애입니다. 필수 증상은 수면 개시나 유지의 어려움 호소를 동반한 수면의 양 또는 질의 불만족감입니다. 수면의 어려움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동반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일생 중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으나 첫 번째 사파는 보통 청년기에 나타나는 것이 흔합니다. 불면증은 일시적, 지속적 혹은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2. 과다수면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포괄적인 진단 용어로 과도한 양의 수면, 각성의 질 악화, 그리고 수면 무력증과 같은 증상을 포함합니다. 과다수면 장애가 있는 상당수에서 주요 수면 사파, 대부분 야간 수면의 경우는 9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나 수면을 통해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3. 기면증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인 졸림은 반복적인 낮잠이나 깜빡 잠드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졸림은 매일 나타나지만 적어도 3개월 동안 최소 주 3회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전형적으로 아동, 청소년, 초기 성인에서 발병하나 드물게 노인에서 발병하기도 합니다. 발병의 두 정점은 15에서 25세와 30에서 35세입니다. 4. 호흡 관련 수면 장애입니다. 첫 번째,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호흡 관련 수면 장애입니다. 수면 도중 반복되는 상기도 폐쇄 사파가 특징적입니다. 두 번째,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수면 중 호흡 노력의 변동성에 의해 발생하는 무호흡증 또는 저호흡증의 반복적인 사파가 특징적입니다. 이 장애들은 호흡 사건이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환기 조절의 장애입니다. 네 번째,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입니다. 뒤처진 수면 위상형, 앞당겨진 수면 위상형, 불규칙한 수면 각성형, 비24시간 수면 각성형, 교대근무형으로 나타납니다. 5. 사건 수면입니다. 사건 수면의 경우 화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악몽 장애나 하지 불안 증후군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들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수면 각성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기능 부전 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그 14번째 시간 성기능 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성기능 부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성기능 부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장애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이며 보통 임상적으로 개인의 성적인 반응 또는 성적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기능 부전의 종류에는 사정 지연, 발기장애, 여성 극치감 장애, 여성 성적 관심 흥분 장애, 성기 골반 통증 삽입 장애, 남성 성욕 감퇴 장애, 조기사정, 이외에도 다양한 성기능 부전이 있습니다. 1. 사정 지연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사정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사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됨을 말합니다. 지연의 정의는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2. 발기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동반자가 있는 성적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기가 되지 않거나 발기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적어도 대략 6개월가량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고 성적인 상황 대부분에서 발생했음을 밝히는 데는 주의 깊은 성적 병력 청취가 필요합니다. 3. 여성 극치감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극치감을 경험하기 어려움 또는 극치감 감각의 강도가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4. 여성 성적 관심 흥분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평가하기 위해 대인관계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소 대략 6개월의 기간 동안 적어도 6개의 지표 중 3개 이상의 요인이 없거나 혹은 빈도나 강도의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적 활동에서 결핍되거나 감소된 관심의 빈도나 강도는 이전에는 성욕 감퇴 장애라고 명명되었습니다. 5. 성기 골반 통증 삽입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4개의 흔한 동반 증상 차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교의 어려움, 성기 골반 통증, 질내 삽입이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 골반 저근의 긴장입니다. 6. 남성 성욕 감퇴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평가 시 대인관계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성행위에 대한 욕구의 부족과 성적인 생각이나 환상의 결여, 결핍은 지속되거나 반복적이어야만 하고 최소 기간 대략 6개월간 나타나야만 합니다. 7. 조기사정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질내 삽입 이전 또는 직후에 개인이 추정한 사정 대기 시간, 즉 사정하기까지의 경과 시간 이전에 사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애자인 남성에게 평생형 조기 사정을 진단할 때 질내 사정 지연 시간을 60초로 정한 것은 적절합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성기능 부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별 불쾌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그 15번째 시간 성별 불쾌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성별 불쾌감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성별 불쾌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종류로는 성별 불쾌감과 이외의 다양한 성별 불쾌감이 존재합니다. 1. 성별 불쾌감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 불쾌감 환자들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출생 성별과 그들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별 사이에 뚜렷한 불일치를 보입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경험하는 성별과 신체적 성별의 불일치가 진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성별 불쾌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16번째 시간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이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예를 들면 공격성이나 재산 파괴 등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준, 권위자나 성인과 현저한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이 장애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발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가 성인기에 처음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종류로는 영적 도벽,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품행장애, 병적 방화, 그리고 다양한 원인의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가 있습니다. 1. 병적 도벽입니다. 필수 증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훔치려는 충동을 저지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2. 적대적 반항 장애입니다. 핵심 특징은 분노, 과민한 기분, 논쟁적, 반항적 행동 또는 보복적 특성이 빈번하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증상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진단적 역치를 넘어서는 4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그 행동은 연령, 성별, 문화적 조건이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더 지속적이고 빈번해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첫 증상은 보통 취약 전에 나타납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는 품행 장애보다 발달적으로 먼저 보이게 됩니다. 3. 간헐적 폭발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간헐적 폭발 장애에서 보이는 충동적인 공격적 행동 폭발은 급성으로 발병하며 전형적으로 전구기가 거의 혹은 전혀 없습니다. 행동 폭발은 전형적으로 30분 이하로 지속됩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언어적 공격 그리고 손상을 주지 않거나 비파괴적이거나 또는 해를 가하지 않는 신체적 공격성과 같이 덜 심각한 사파를 더 심각하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사파 사이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반복적이고 충동적이며 문제가 되는 공격 행동은 대개 아동기 후반이나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처음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의 핵심 특징은 전형적으로 이 장애가 수년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4. 품행장애입니다. 성격 장애에 수록되어 있으나 관련성으로 인해 이중 분류되었습니다. 핵심 특징은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적절한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입니다. 이런 행동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신체적 위해를 주는 공격 행동, 재산 손실이나 파괴를 야기하는 비공격적인 행동, 사기 또는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 이 중 3가지 이상의 행동이 지난 12개월 동안 존재해야 하며 적어도 1개 이상의 행동이 지난 6개월 동안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장애는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품행장애가 있는 사람은 흔히 공격적 행동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보통 중기 아동기에서 중기 청소년기 사이에 처음으로 증상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5. 병적 방화입니다. 필수 증상은 고의적이고 목적이 있는 수차례의 방화 사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품행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독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17번째 시간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약물을 포함합니다. 알코올, 카페인, 대마, 환각제, 흡입제, 아편계,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자극제, 담배, 그리고 기타의 물질로 나눠집니다.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사용 장애와 물질로 유발된 장애의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알코올 관련 장애입니다. 그 종류로는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그 밖에 알코올로 유발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카페인 관련 장애입니다. 마찬가지로 카페인 중독, 카페인 금단, 그리고 카페인으로 유발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마 관련 장애입니다. 대마 사용 장애, 대마 중독 장애, 대마 금단, 그 밖에 대마로 인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환각제 관련 장애입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펜시클리딘 사용 장애, 기타 환각제 사용 장애, 펜시클리딘 중독, 기타 환각제 중독, 환각제 지속성 지각 장애, 기타 펜시클리딘으로 유발된 장애, 그 밖에 다양한 원인의 환각제 관련 장애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흡입제 관련 장애입니다. 흡입제 사용 장애, 흡입제 중독 이외에도 흡입제로 인한 다양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편계 관련 장애입니다. 아편계 사용 장애, 아편계 중독, 아편계 금단 이외에도 아편으로 인한 다양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관련 장애입니다. 여덟 번째, 자극제 관련 장애입니다. 자극제 사용 장애, 자극제 중독, 자극제 금단 이외에도 자극제로 인한 다양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담배 관련 장애입니다. 담배 사용 장애, 담배 금단 이외에도 담배로 인한 다양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열 번째, 기타 물질 관련 장애는 화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원인의 장애들이 있습니다. 비물질 관련 장애는 도박 장애입니다. 먼저 다뤄볼 영역은 물질 관련 장애입니다. 그중 첫 번째, 물질 사용 장애입니다. 필수적인 특징은 중요한 물질 관련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속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생리적 증후군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뇌 회로의 기저 변화인데 이는 특히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해독 기간을 지나도 지속됩니다. 전반적으로 물질 사용 장애 진단은 물질 사용과 관련된 병적인 행동 양식에 기초합니다.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위해 처방된 치료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내성이나 금단 증상들은 물질 사용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질로 유발된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진단 기준은 각 물질에 대한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적 특징은 최근 물질 섭취로 인해 가역적인 물질 특이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보이는 가장 흔한 변화에는 지각, 각성, 집중, 생각, 판단, 정신, 운동,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상의 행동장애가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물질 관련 장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코올 관련 장애 중 알코올 사용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은 금단, 내성, 그리고 갈망감이 포함된 행동과 신체 증상들의 집합체로 정의됩니다. 알코올 금단은 과도하게 장기간 음주하던 것을 중단하거나 양을 줄인 지 4에서 12시간 정도 후 금단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첫 사파는 10대 중반에 일어나기 쉽습니다. 알코올 관련 장애의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필수적인 특징은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적 행동 변화 및 심리 변화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 혹은 직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관련 장애 세 번째는 알코올 금단입니다. 필수적 특징은 많은 양의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한 혹은 감량한 후에 수시간 혹은 수일 이내에 특정적 금단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질 관련 장애 두 번째는 카페인 관련 장애입니다. 그중 카페인 중독을 살펴보면 필수적 특징은 최근 카페인을 소비했고 카페인 사용 중 혹은 직후에 5개 혹은 그 이상의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징후와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해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카페인의 반감기는 4에서 6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독 증상은 카페인 섭취 첫날 사라집니다. 카페인 관련 장애의 두 번째, 카페인 금단입니다. 필수적 특징은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매일 섭취하던 카페인을 끊거나 상당히 줄인 이후 특정적 금단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통은 카페인 금단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점차적으로 퍼지는 양상으로 시작해서 고동치는 듯 심해지고 움직임에 민감해집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증상은 주로 마지막 카페인 복용 후 12에서 24시간 후에 발생하고 1, 2일 후에 정점에 달합니다. 물질 관련 장애 그 세 번째, 대마 관련 장애는 대마 사용 장애, 대마 중독, 대마 금단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환각제 관련 장애는 펜시클리딘 사용 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흡입제 관련 장애 역시 흡입제 사용 장애, 흡입제 중독 등 다양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편계 관련 장애는 아편계 사용 장애, 아편계 중독 등 다양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관련 장애 역시 사용장애, 중독, 금단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극제 관련 장애 역시 사용장애, 중독, 금단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담배 관련 장애 중 그 첫 번째, 담배 사용 장애의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권련이나 무연 담배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에서 흔하며 담배를 매일 사용하지 않거나 니코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담배의 사용은 좀처럼 주요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실패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사회적 혹은 대인 관계적 문제나 신체적으로 위험한 사용은 중등도의 발생률을 보입니다. 비록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흡연자들은 흔하지 않지만 만약 이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물질 관련 장애, 도박 장애입니다. 필수적인 특징은 개인, 가족, 그리고 직업적 장애를 유발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적응적 도박 행동입니다. 도박 장애는 12개월 동안 진단 기준에 기재된 4개 이상의 증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중독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경인지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18번째 시간 신경인지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탈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신경인지장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경인지장애에서는 먼저 선망을 기술하고 이어서 주요 신경인지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 그리고 이들의 병인에 따른 아형 증후군들을 기술합니다. 신경인지장애는 인지손상이 출생 또는 생애 매우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획득한 기능 수준으로부터의 감퇴를 의미합니다. 신경인지장애는 기저의 병리와 흔히 병인까지도 잠재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증후군이라는 점에서 다른 DSM-5 범주들에 비해 특별합니다. 신경인지장애에서 선망은 중요하게 기술되는 부분입니다.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요 신경인지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전두측두엽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혈관성 중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HIV 감염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프라이온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파킨슨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팅턴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다중병인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가 있습니다. 1. 선망입니다. 필수적 특징은 기저의 인지 변화를 동반하는 주의나 의식의 장애입니다. 주의장애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 유지, 전환하는 능력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이 장애는 대개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의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하루 경과 중 변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흔히 외부의 방향 자극이 감소하는 저녁과 밤에 심해집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다른 영역에서 변화가 동반되는데 여기에는 기억과 학습, 진압력 장애, 언어의 변화, 지각의 왜곡 또는 지각 운동 장애를 포함합니다.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 중 경도 신경인지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1개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의 후천적 인지 저하인데 이는 다음 2가지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또는 임상의 편에서 인지에 대한 걱정. 두 번째로, 수행 능력이 객관적 평가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가 관찰됩니다. 걱정과 객관적 증거는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2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 장애에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 장애입니다. 핵심적 특징은 신경인지 장애 증후군 이외에 인지 및 행동 증상들이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기억 상실입니다. 또한 기억 상실이 아닌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데 특히 시공간적 그리고 논리 결핍적 실어증 변형이 나타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은 약 10년인데 이는 질환의 경과를 반영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고령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전두측두엽 주요 또는 경도신경인지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행동 및 성격 변화의 점진적 발생, 그리고 언어 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증후군 변형으로 구성됩니다. 행동 변형과 세 가지 언어 변형은 독특한 형태의 뇌 위축 및 약간의 독특한 신경 병리를 보입니다.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나 언어 변형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보입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흔히 50대에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루이소체 주요 또는 경도신경인지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루이소체 침으로 알려진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 장애는 점진적 인지 손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복잡한 환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렘 수면 행동장애 증상들이 발생하고 또한 다른 감각 형태의 환각, 우울증 및 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이 장애는 서서히 발병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장애입니다. 여섯 번째, 혈관성 중요 또는 경도신경인지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인지 장애가 확실하며 뇌혈관 질환이 인지 결손을 설명하는 병리로서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우세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 장애는 다른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신경인지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격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19번째 시간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성격장애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성격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개의 특정 성격장애가 존재합니다. 성격장애란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유형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바로부터 현저하게 편향되어 있는 지속적인 유형을 의미하며 만연하고 경직되어 있고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일반적 성격장애, 그리고 괴상하고 편벽된 특성을 보이는 A군 성격장애,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성을 지닌 B군 성격장애,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성의 C군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일반적 성격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격 특질은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환경과 자신에 대하여 지각하고 관계하고 사고하는 지속적인 유형입니다.
오로지 성격 특질이 경직되고 부적응적이고 현저한 기능 손상과 주관적인 고통을 야기할 때만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 장애의 주요한 특징은 문화에서 기대되는 바로부터 현저하게 편향되어 있는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유형을 말하며 진단 기준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격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장기간의 기능 양상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고 특징적인 성격 특질이 성인기 초기 전까지는 명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보통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A군 성격 장애입니다. 괴상하고 편벽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중 첫 번째 편집성 성격 장애의 주요 특징은 불신과 의심이어서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현성 성격 장애의 주요한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유대로부터 반복적으로 유리되고 대인관계에서 제한된 범위의 감정 표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점입니다. 이러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조현형 성격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조현형 성격 장애 환자들은 친분 관계를 급작스럽게 불편해하고 그럴 능력의 감퇴 및 인지 및 지각의 왜곡, 행동의 괴이성으로 구별되는 사회적 및 대인관계 결함의 광범위한 형태로 이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영역은 B군 성격 장애입니다.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중 첫 번째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주요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지속적인 행동 양상이며 이것은 아동기나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됩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라고 명명되기도 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특징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임상적 평가를 통한 정보를 다른 주변에서 얻은 정보들과 통합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품행장애의 주요한 행동적 특징들은 다음 4가지의 범주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재산 파괴, 사기 또는 절도, 중대한 규칙 위반입니다. 반사회적 행동 양상은 성인기까지 지속됩니다. 두 번째, 경계성 성격 장애의 주요한 특징은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광범위한 형태로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실제적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또한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의 양상을 보입니다. 자기 이미지 또는 자신에 대한 느낌에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체성 장애를 보입니다. 환자는 자신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의 충동성을 보입니다. 환자들은 반복적인 자살 행동이나 제스처, 자해 행동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연극성 성격 장애 주요 특징은 만연하고 과도한 감정성과 주의를 끄는 행동입니다. 이 양상은 청년기에 시작되고 여러 상황이 나타납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외모와 행동은 부적절하게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자극적입니다.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피상적으로 표현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모를 사용합니다. 지나치게 인상주의적이고 세밀함이 결여된 형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자기 극화, 연극성, 고장된 감정 표현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주요 특징은 과대성, 숭배 요구, 감정이입의 부족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있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성을 지닌 C군 성격 장애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회피성 성격 장애로 주요 특징은 사회관계의 억제, 부적절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의존성 성격 장애의 주요 특징은 돌봄을 받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지나친 욕구가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행동과 이별 공포를 초래하며,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의존적이고 복종적인 행동들은 돌봄을 받기 위해 계획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아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로 강박성 성격 장애입니다. 주요 특징은 융통성, 개방성, 효율성을 희생시키더라도 정돈, 완벽, 정신적 통제 및 대인관계의 통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광범위한 양상으로,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성격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태성욕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20번째 시간 변태성욕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변태성욕장애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변태성욕장애의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태성욕장애들의 공통점에 따른 분류 체계에 의해 질환을 분류합니다. 변태성욕 자체의 강도에 대해 가장 널리 적용되는 평가의 틀은 피검자의 변태성욕적인 성적 공상이나 욕구 또는 행동을 그들의 정상 성욕의 성적 관심과 행동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변태성욕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 관음장애, 노출장애, 마찰 도착장애, 성적 피약장애, 성적 가학장애, 소아성애장애, 물품 음란장애, 복장 도착장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변태성욕장애가 있습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변태성욕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기타 정신질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그 마지막 시간 기타 정신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기타 정신질환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기타 정신질환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19가지의 정신질환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정신질환들이 여기에 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기타 정신질환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